내일이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레는 분도 반대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특히 명절 전후로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는 것도 골치가 아픈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올 추석 예상되는 스트레스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를 볼까요? 1위는 선물을 뭐로 해야 할지, 용돈은 어떻게 챙겨드릴지, 명절 비용이 스트레스라고 답했고, 3위를 보시면요.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이런 잔소리 스트레스도 4위로 꼽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전부치기 같은 이런 명절 노동도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고부지간, 또 동서지간, 또 형제지간 할 것 없이 여러 갈등을 빚는데요. 이런 다툼을 계기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명절에 발생한 다툼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가족들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제 명절 다음 달에는 이혼 신고가 크게 증가한다고 하죠.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은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부부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아마 분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죠. 네. 아마 생각컨대 며느리가 수석거려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부터 분가하자마자 저 동네 인근의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며느리 흉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며느리 흉만 보면 괜찮은데 며느리의 친정 부모까지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 특히 이 좋지 않은 말들은 항상 돌아서 본인한테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며느리가 듣게 됩니다. 네. 사실 며느리 욕은 할 수 있는데 며느리 가족 욕하는 그러니까요. 거는 정말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가족에게 대해서 욕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뭐 1년에 명절 때나 가끔 보는 며느리가 이 해당 내용을 소문을 듣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본인 자식인 남편을 데려다 놓고 또 이제 남편에게 며느리, 본인의 어떤 부인에 대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욕을 하다 보니까 남편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자신에 대한 어떤 험담은 어느 정도 참겠지만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험담 때문에 더 남편과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어머니가 험담뿐만이 아니라 조금 무리한 요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시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계시다가 날라오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좀 특이한 행동을 해서 아마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말이죠. 아이를 딸만 둘이 낳았어요. 그런데 딸만 둘이 낳았는데 셋째 동서가 이제 아들을 좀 낳아서 좀 약간 여유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을 호적에 집어넣고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남편이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아니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농담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흘려버리든가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걸리고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 정신이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에 이상까지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못 해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재 못한 건 둘째치고 더 한술 더 떴다면서요. 정말 한술 더 떴습니다. 심지어 술만 마시면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막말도 했는데요.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술에 취해서 빈 맥주병으로 아내를 심지어 폭행을 했고 또 아내는요 손가락이 골절이 돼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요 퇴직 이후에 사실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아내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데 남편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소송으로 갔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어떤 계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그런 어떤 폭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느꼈던 여러 이 부부 생활에서의 고통은 남편도 일부분 일익을 담당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상당히 부당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함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일반적인 어떤 시어머니의 행동, 잔소리를 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뭐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 사건처럼 정말 이 부부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안 낳으니까 동서가 낳은 아들을 후족에 올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시어머니도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시어머니로 기폭제가 돼서 이혼을 한 사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요. 말 한마디로 이혼을 한 사건인데 어떤 지금 사례인가요? 이번에도 설 때문이었습니다. 5년차 부부였는데요. 평소 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정이 골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동안 뭔가 시아버지에게 쌓인 감정 때문에 설 연휴에 그 시댁에 내려가지 않았고 남편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부와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를 더 거둔 거예요. 장모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내의 마음을 풀어서 같이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너 혼자 이렇게 집에 다녀오면 어떻게 하냐.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이러면서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도 조금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포기해서 서운한 것도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때 남편이 발끈을 하게 되죠.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면서 이때부터 사이가 갈라졌고 결국 부부는 별거 생활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위원님, 이것도 네.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까? 이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아내는 물론 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시아버지 때문에 그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댁과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선택을 해버렸고요. 네. 아내는 그러면 또 남편은 그 과정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장모한테 아주 이 무례한 행동을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고 이 두 사람은 이제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이혼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혼이 성립된 사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명절 스트레스 6위로 서 팀장이 꼽은 게 명절 노동이었잖아요. 이 사건도 명절 음식 때문에 다투게 된 부부의 사연이라면서요. 사실 몸이 아프면은 좀 네. 쉴 법도 하고 좀 그럴 법도 한데 명절 음식이 좀 문제였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허리도 아프고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 허리도 심지어 좋지가 않았는데 설 전에 이제 가족끼리 모두 모여서 뭐 전도 붙이고 그렇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니까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이 찜질을 하면서 조금 쉬다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아내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한 거죠. 아니,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첫 명절인데 아프다고 방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냐.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제서야 좀 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니, 사실은 시어머니가 나에게도 사실 찜질팩은 주긴 했지만 눈칫밥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치가 역력했다 이러면서 실제로 내가 허리가 아픈 거지 꾀병이 아니다 이러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네, 사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워서 물론 남편도 난처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이게 원래 아내를 걱정해주면 좋을 이 텐데. 결혼을 하면요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남편은 바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남편이 좀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때문에 우리 집 평화가 깨지겠다. 네. 내일은 나 혼자 갈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러면서 설날 아침에 본인 혼자만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그냥 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설날 차례 지내고 다시 돌아온 남편의 말이 더 황당합니다. 어떤데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와? 그 친척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네. 못 들겠더라 그러면서 아내한테 욕설을 퍼붓고 아내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어요. 명백히 가정폭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두 사람도 이혼 소송이 제기됐고 이혼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실 살펴본 거는 뭐 시어머니 그리고 뭐 장모님 그리고 부부의 사연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그 형제 간의 갈등이 폭발한 그러한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유산이 문제가 됐나 봐요. 사실 처음에는 사이가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60대 이 씨가 있었는데 남동생과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이였어요. 근데 남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과거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았던 재산 거의 절반입니다. 한 1,100평 정도 가량의 땅 가운데 거의 절반인 500평을 떼어서 남동생에게 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제사였습니다. 네. 결혼 이후로 남동생이 제사나 명절 같은 집안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고 급기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말다툼이 심각해졌던 거죠. 심지어 이제 제사에 참여를 안 하니까 형이 옛날에 내놨던 땅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이건 이혼 사건이 아니라 형사, 폭행 사건으로 번진 거네요. 서로 뭐 고소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받은 땅의 일부를 줬다라고 한다면 다른 자식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사실은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았거나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해가지고 줬다라고 한다면 큰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군요. 이 결국에 문제가 된 것은 이번처럼 추석이었습니다. 2012년 추석을 앞두고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동생이 제사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자 그냥 막 화만 낸 것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함께 찾아가가지고 왜 제사 차례상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라고 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내가 줬던 그 땅을 다시 명의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등기도 못 받았고요.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의 아들은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또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네요. 형제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한 형제는 형사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건데 교수님, 오늘 사례를 쭉 보니까 명절 때 정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니까 뭐 한 일각에서는 명절 무용론까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싸움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그 며느리라든가 이런 그 외부에 있는 식구들에게 마음에 평생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빠진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며느리는 딸이되 아주 친한 친구의 딸과 같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딸이면 뭐 실수를 했어요. 여기 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더라도 이건 금방 풀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주 친한 친구의 딸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생각해서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그 아버지가 질책을 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친한 친구의 딸을 갖다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명절 이후에 이런 많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특히 이혼 문제가 생기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 그 명절 이후에 대목을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씁쓸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통계가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실제 명절이 끝나면요. 이혼 상담 약속과 관련된 약속을 잡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이제 참 다행인 것은 정말 갈등이 계속 가가지고 이혼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의 대부분은 상담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상담 잡고 또 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명절 때 만나시면 뭐 결혼, 취업 이런 예민한 얘기 또 정치 이야기는 좀 삼가하시고 맞아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